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망성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교수님. 염증성 장질환인 한자어를 네. 조합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최근에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나오면서 치료 옵션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천재입니다. 예,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주축으로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물학적 제재로 인해서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물학적 제재가 뭐고 기존 약물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생물학적 제재라는 말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네. 얘기하면 우리가 점점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병의 원인이나 그 생기는 병태 생리, 기전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디가 잘못돼서 병이 생기는지를 알게 되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게 되는데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역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제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항체인데요. 항체, 네. 예, 항체가 만약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찾아지면 그 물질을 중화시키는 항체를 치료를 하면 염증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몸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역이용해서 염증을 차단하는 치료제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옛날에는 염증을 없앤다. 그러면 모든 염증을 없애는 치료제를 이렇게 비특이적이고 광범위한 염증 억제제를 쓰는 그렇죠.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타겟 치료라고 하죠. 표적 치료. 표적 치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개념인데 그런 약들 중에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만든 치료가 생물학적 제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겠네요. 일단 표적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정확하고 네. 더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발되는 약제는 치료 범위를 점점 좁혀서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추세로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물학적 제재가 등장하면서 기존 약물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기존 약물 치료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 약물은 먹는 약이 많으니까 간편하고요. 네. 약가도 저렴하고 또 증상이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고가의 생물학적 제재를 쓰지 않고도 조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물학적 제재는 기존의 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을 때 그동안은 이제 대안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반가운 일입니다. 생물학적 제재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혁신적인 신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치료 옵션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치료 목표죠. 치료 목표에도 굉장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최근 10년,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난치 질환이었기 때문에 네. 일정 약물을 한 두세 가지 사용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표 자체가 가능하면 염증을 최대한 억제해서 버텨내는 거, 가능하면 증상이 악화됐을 때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치료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아예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더 목표가 올라간 것이 과거에는 증상만 없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증상도 없으면서 실제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또 CT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이 그런 거에서도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도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더 좋아졌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등장을 하면서 이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종류에 있는 좀 비교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좀 알기 쉽게? 네. 생물학적 제재는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질환도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나온 약이 항 TNF 제제입니다. TNF 알파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네.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그게 네.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항체로 처음 개발된 게 항-TNF 제제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항-TNF 제제 중에서도 처음에는 사람과 마우스의 항체가 서로 반반씩, 정확하게는 이제 75%대 25%가 섞인 마우스라고 하면은 G, G에 네. 그 G의 그 단백질 서열을 이용한 항체 개발이 처음 나온 약이 이제 인플릭시맵이라는 약인데요. 그 이제 그 항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마우스의 일부 항체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생산하기가,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과 마우스 항체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조금 더 순수하게 100% 인간 항체로 나온 것이 아달리무맙이라는 항-TNF입니다. 그 외에도 또 100% 인간 항체인 골리무맙이라는 치료제가 나왔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항-TNF 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기존의 약만 나와서는 다양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존의 약물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 인터류킨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약물, 그런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항체 치료가 그다음에 유스테키누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네, 그런, 어렵네요. 네, 그런 항체, 기전이 다른 항체가 나왔고요. 또 재밌는 것은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주로 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장에만 특이적으로 작동하게 하면 전신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전을 이용한 약이 이제 베돌리주맙이라는 약입니다. 그 약물은 장으로 가는 백혈구의 이동을 차단하는 약인데,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거라기보다는 염증을 일으키는 백혈구가 염증 조직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곳에 백혈구는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장으로 가는 백혈구만 차단하는 것이 베돌리주맙이고, 그런 가장 큰 장점은 장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안전성을 높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 옵션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고 종류가 많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환자가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꼭 정면 선생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말들이. 네. 뭐 의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약물이 늘어나면서 어떤 네. 분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 또 다른 분에게는 어떤 약을 투여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고민하고 환자분하고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약물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 종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난 생물학적 제제를 최후의 보루로 쓰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물학적 제제를 조기에 썼을 때 이점이 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 생물학적 제제가 한 종류, 많아야 두 종류밖에 없던 시절에는 약을 아끼려는 마음이 환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끼다 보면 염증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약을 쓰면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끼다가 이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굳이 아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좋은 약물인데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못해서, 물론 병이 진행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다가 결국 쓰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분에게 가장 잘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적당한 시기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옛날보다는 좀 더 치료 시기가 좀 당겨졌다는 뜻이 되겠고, 또 그러면 환자분들의 예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쓸래 이것보다는 충분한 또 담당 조치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네. 가장 적절한 타임, 모든 게 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그럼 또 문득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생물학적 제제 A라는 생물학적 제제를 쓰다가 좀 효과가 좀 떨어지고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생물학적 제재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죠. 쓰다 보면 이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특히 생물학적 제재는 면역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 항체에 대한 또 두 번째 항체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면 그 약에 대한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약물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차 복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나가 이제 부작용이 효과 떨어지면 다른 약으로 또 넘어가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이제 무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른 무기를 또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약물 치료든 뭐 생물학적 제제든 장기간 복용을 함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약물 치료와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작용 같은 거가 있을 때 기존 약물과 생물학적 제제를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 개인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어떤 약이든 그 약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는 상태로 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빨리 쓰고 빨리 끊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이고요. 네. 면역조절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쓸 때 모니터링을 혈액 검사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면역조절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이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해서 그런 것들을 피한다든지 또 생물학적 제재는 제일 가장 과거에 우려가 됐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쓸 때는 잠복 결핵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쓰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작용을 점점 줄이는 약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새로 개발된 약물은 옛날보다 쓰고 있던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약물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것도 미리 조심하고 피하기만 하면 거의 걱정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금액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산정특례죠? 산정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산정특례가 일단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산정특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희귀난치 질환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희귀질환의 기준은 2만 명 미만의 환우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희귀질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궤양성 대장염은 지금 거의 한 4만 명 우리나라에서 환우분들이 있고 4만 명? 크론병도 이제 2만 명이 넘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점점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질환 모두 정의상 희귀질환에는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상?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희귀질환에서는 빠지지만 난치질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크론병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희귀질환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귀질환에 속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역시 난치질환은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가. 산정특례를 이용하면은 어쨌든 환자 본인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10%만 내면 되는데 그래도 소득이 적은 환우분들은 그것도 약간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진료비나 검사비도 있으니까. 그렇겠군요. 건강해야 되겠네요. 다만 이제 치료를 제때 받고 빨리 해결하면 결국에는 이제 진료비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저희 콘텐츠를 보고 있는 이 환자분이나 환우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은 항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좀
조금 힘든 시기가 있을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긍정적이면 신체에 대한 좋은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하는데 면역 반응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면역 시스템이 더 건강하게 된다고 이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 네. 그 다음에 나쁜 흡연 습관이나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 네. 술, 담배는 어디 가나 빠지진 않네요. 모든 질환에. 담배는 정말 안 되고요. 크론병에는. 술은 저희가 한두 잔 정도는 가볍게 사회생활 하는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을 하게 되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두 잔 이상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술, 담배 꼭 하지 마시고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할 건데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하나 둘 하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